보다 더 젊어진 네, 더리치 의원 원장 임찬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규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규소 정말로 우리 몸에 해로울까? 간단하게 대답하면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 복잡하게 대답하면 네, 지금부터 좀 더 구체적인 대답을 위해서 규소에 대해서 하나씩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 실리콘은 원소죠. SI라는 원소 기호를 가지고 있고요. 원자 번호는 14번입니다. 야, 저 학창 시절 이거 원자 번호 하면 학창 시절 생각이 나네요. 수헬리벨 붕탄 질산 폴레 나마 RGP 막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나요. 그 RC, C 할 때 14번, 네, 실리콘. 그게 바로 실리콘인데요. 사실 산소를 제외하고는 우리 지각에 가장 많은 구성 원소가 바로 실리콘이다. 우리 몸은 산소를 제외하고 제일 많은 거는 탄소죠. 근데 탄소하고 실리콘이 사실 좀 비슷하죠. 같은 족에 속하는데, 예. 어쨌든 이 실리콘이 산화가 돼서 산소와 결합을 하게 되면 이산화규소가 되죠. 이산화규소 SiO2. 그래서 실리콘의 산화물이 바로 SiO2, 즉 이산화규소다. 다른 말로 실리카라고 합니다. 실리카. 네. 이런 이산화규소가 가장 많은 우리가 흔히 많이 볼 수 있는 게 바로 모래 또는 석영, 쿼츠와 같은 이런 데 이산화규소가 많이 구성되어 있죠. 흙 드시면 이산화규소를 드시는 거죠. 근데 이런 이산화규소를 화학적인 공정을 통해서 이렇게 우측 좌측 그림을 보면 만들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실리카 겔이죠. 실리카 겔. 신발이나 운동화나 뭐 옷이나 이런데 제습 수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많이들 넣죠. 흰색도 있고 요즘은 주황색도 나오고 파란색도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실리카겔은 굉장히 다공성이라 이렇게 구멍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흡수를 하죠. 어쨌든 그럼 이런 실리카겔이 몸에 해로운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유독하지 않다는 겁니다. 단지 어린 아이들이 얘를 먹으면 질식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리카겔 자체가 인체에 유독하지는 않다. 두 번째, 그럼 또 문제는 뭐냐면 왜 흰색 실리카겔 흰색인데 왜 저렇게 주황색하고 푸른색으로 이렇게 색깔을 입혀놨을까? 흡착 기능, 제습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이 색깔이 주황색인 실리카겔은 녹색으로 바뀐대요. 그리고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색깔은 분홍색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습 기능이 다 됐는지를 이제 알기 위해서 이렇게 색소를 입혀놨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요게 입혀놓은 요 색소, 염화 코발트, 이 푸른색 입혀놓은 이 염화 코발트가 유독하다라는 거죠. 얘가 발암 물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실리콘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질식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있지만 그 자체가 유독한 것이 아니라 요 입혀놓은 색소, 염화 코발트가 유독하고 발암물질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리콘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실리콘의 산화물인 이산화규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하나가 남았는데 그게 뭐냐면 규산이라는 건데요. 이 규산은 먹을 수 있는 형태의 이산화규소다. 물에 녹아있는 형태의 이산화규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좀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도대체 내가 설명할 방법이 이 분자식을 놓고밖에 화학식을 놓고 설명할 수밖에 없어서 이 화학식을 하나 간단하게 가져왔는데요. 이 실리카, 이산화규소, SiO2에다가 물 두 분자가 들어가게 되면 바로 SiOH4라는 규산이 만들어지게 되죠. 자, 식물은 뿌리를 통해서 땅에는 엄청나게 많은 규산이 있죠. 저는 사실 어릴 때 밥을 이렇게 먹다가 돌을 많이 씹어 먹었었는데, 사실 돌 씹어 먹고 제 건강상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요즘 워낙 공정들이 아주 깨끗해져서 뭐 그런 일은 없지만
저는 어릴 때 이 조리개로 이렇게 막 쌀을 이렇게 일궈도 돌멩이를 씹어 먹었던 기억이 많이 나네요. 자, 어쨌든 이런 흙 속에는 실리카, 이산화규소들이 많이 있는데 뿌리가 이런 이산화규소를 빨아당기고 또 땅 속에 있는 수분을 빨아당기면 식물이 그걸 가지고 먹을 수 있는 형태의 규산을 만들게 되죠. 이게 바로 규산이다. 자, 그래서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실리콘, 이산화규소, 규산 너무들 헷갈려 해서 다들 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서 참고를 하나 더, 맨 위에 있는 실리콘은 SiLiCON 실리콘인데 원소인데 그 밑에 있는 실리콘을 보면 E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실리콘과 위에 있는 실리콘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 좀 기억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데요. 또 우리가 하나 절대로 이 E가 붙은 이 실리콘을 위에 있는 실리콘과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규소 수지를 말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보형물입니다. 의료계에서 우리 의료 목적으로 쓰는 보형물, 예를 들어서 유방 보형물, 코, 광대 보형물, 이런 보형물에 쓰는 것이 바로 흔히 말하는 실리콘 보형물을 말할 때는 E가 붙는다라는 거, 우리가 말하는 이 실리콘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으면 그냥 실리콘, 이산화규소 나쁜 거 아니야? 이건 나쁘지. 막 이렇게만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 그런 오해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면 규산. 그러면 이 규산이 우리 몸에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모발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막연히 우리가 규소에 대해서는 나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세상에 이런 규산이 우리 몸에 모발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잘 보면요.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투여하기 전 베이스라인 그래프고요. 두 번째는 투여하고 90일이었을 때 그래프고, 세 번째는 투여하고 180일이 지났을 때, 6개월이 지났을 때의 그래프인데요. 검은색 바는 영양소를 투여했을 때, 어떤 영양소냐면 실리카, 비오틴, 콜라겐, 혼합 영양소를 투여했을 때고요. 회색 바는 위약을 투여했을 때, 이제 서로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투여 전 베이스라인 시점에서의 모발 볼륨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영양소, 혼합 영양물을 투여했을 때는 90일이 됐을 때는 모발 볼륨이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180일이 되었을 때는 2배, 좀 더 증가했는데 약 2배 정도 더 이상 증가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피의 그림을 보게 되면 좌측에는 전체적인 맨 위의 그림은 베이스라인이고요. 두 번째 그림은 90일,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은 180일인데요. 전체적으로 두피 볼륨이 베이스라인부터 90일, 180일까지 모발 볼륨이 증가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모발에다가 클로즈업 시켜서 점을 찍어놓은 두피를 확인해 보면요. 모낭이 늘어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결론은 뭐냐면 이런 실리카, 비오틴, 콜라겐, 혼합 영양소를 투여했을 때 모발 볼륨뿐만 아니라 모낭의 개수도 2배 이상 증가한다라는 논문이고요. 근데 실제로 이런 제가 이제 임상 경험을 이렇게 해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결과를 나타나는 것 같지는 않고 한 50% 이상, 한 60% 정도에서 이런 효과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 다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니까요.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거 하나는 뭐냐면 만약에 내가 3개월 동안 이런 영양소를 섭취를 했는데도 모발 볼륨의 성장을 경험할 수 없다면 탈모의 다른 원인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사실 탈모는 크게 세 가지 유전적 소인, 두 번째 영양소, 영양결핍, 세 번째 호르몬 불균형, 거의 이 세 가지 범주에 속할 수 있는데 만약에 호르몬 불균형이 있는지, 유전적인 문제는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호르몬 불균형이 있는지 또 다른 원인을 찾아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런 규산은 모발 건강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기능에 영향을 주는데 사실 우리가 규산을 먹었을 때
우리 몸에 어디로 많이 가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 부위에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규산을 먹었을 때 우리 몸 어디로 많이 가는지를 연구한 논문이 있는데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어디냐면 혈관계 계통, 그 중에서도 대동맥, 그리고 호흡기 쪽에 우리가 숨을 쉬는 곳인 기도, 그리고 뼈, 그리고 피부, 이런 쪽에 규산을 섭취를 했을 때 가장 많이 분포를 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규산은 많이 분포하는 곳에서 중요한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규산을 섭취하게 되면 피부 노화를 예방할 수가 있다. 그래서 피부에 항노화 효과를 가져준다. 어떻게 해서? 콜라겐 타입 1의 합성을 증가시켜서, 타입 1 콜라겐이 있으면 타입 2도 있겠죠. 네, 타입 5까지 5가지 종류의 콜라겐이 있는데, 이 콜라겐 타입 1은 어디에 주 성분이냐면 피부, 뼈, 연골, 연골이 아니라 힘줄, 혈관, 이런 쪽에 콜라겐이 바로 타입 1 콜라겐인데요. 이런 쪽에 실리콘이 규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그리고 섬유화 세포를 자극을 해서 피부를 탱탱하게 탄력 있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더라. 두 번째는 뼈 무기질화,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요. 골다공증을 예방해주는 효과도 있더라. 동물 실험 결과를 보면요, 이 규산을 동물에게 투여를 했더니 골격이 성장한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임상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규산으로 인해서 아이의 키를 키울 수 있다라고 확대 해석을 할 수는 없지만 동물 연구를 보면 골격 성장에도 관여를 하더라는 연구 논문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고요. 세 번째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모발 건강에도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손톱, 발톱과 같은 조갑 건강에도 도움을 주더라. 그리고 네 번째, 아까 규산을 먹으면 어디로? 혈관계로 많이 간다고 그랬죠. 특히 대동맥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작용을 하냐면 혈관계의 탄력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줘서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을 주더라는 거죠. 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이제 두려워하고 또 고통받는 가정이 해체될 수 있는 그 정도로 심각한 질병이 바로 이 알츠하이머 병인데요. 이 알츠하이머 병 예방에 규산이 굉장히 도움을 준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해서? 물론 알츠하이머 병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적어도 알루미늄이 뇌에 축적이 되어서 생기는 알츠하이머 병에는 적어도 이 규산이 도움을 줄 수가 있다. 알루미늄이 뭐 하는 역할을 하냐면요, 뇌에서 신경독소로 작용을 하거든요. 신경세포를 파괴시키거든요. 그래서 이 규산이 알루미늄을 해독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는 영양소인데, 사실 우리 알루미늄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굉장히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모르고 있지만 우리가 이 수돗물을 마시게 되면요, 알루미늄을 먹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내가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수돗물을 소독할 때 소독하기 전에 제일 먼저 코아귤런트라고 해서 응집제로서 이 알루미늄을 쓴다고 합니다. 미세한 부유물들을 신비적 요인, 찌꺼기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큰 찌꺼기는 제거해낼 수 있지만 작은 찌꺼기들은 눈에 안 보이니까 알루미늄을 투여하게 되면 이 작은 찌꺼기들이 이렇게 엉겨붙어서 큰 부유물로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거할 목적으로 알루미늄을 쓴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수돗물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 원생생물, 특히 이 디알리아나 크립토스포리디움 같은 이런 원생생물의 이 알들을 염소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얘들은 염소에 저항을 하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얘들을 죽이기 위해서 살균하기 목적으로 알루미늄을 쓰기도 한답니다. 우리나라 상황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수돗물을 마시게 되면 흡수가 알루미늄 노출되게 되는데, 특히 이렇게 물에 녹아있는 용해된 형태의 알루미늄은 훨씬 더 흡수가 잘 된다는 게 더 큰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 많은 분들이 드립커피 많이 드시는데요. 이런 드립커피 메이커에도 알루미늄 사용하게 되면 알루미늄 노출이 되고요. 베이킹 파우더, 빵 먹으면 큰일 나겠어요. 사실 이 빵은 이 알루미늄뿐만 아니라 브롬 때문에도 우리가 갑상선에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조리기구, 알루미늄 재질로 만들어진 조리기구.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복용하는 약물에도 상당히 많은 알루미늄이 함유되어 있다. 그 밑에 그림을 보면요. 제가 그저께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요. 이 알루미늄이 포함된 알루미늄이라고 검색어를 쳤더니 알루미늄이 포함된 의약품이 무려 507건, 507개의 약물이 포함되어 있더라. 다행스러운 거는 유통 생산이 중단된 게 446개인데요. 아직도 36개의 의약품들은 우리 곁에서 있으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알루미늄 노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대부분은 사실 제산제죠, 제산제. 알루미늄 제산제. 그래서 쏙쓰리고 뭐 신물 넘어온다고 해서 그냥 제산제를 처방받아서 습관적으로 섭취하는 거 정말 위 건강에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알루미늄의 중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뿌리는 데오드란트 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또 어디 있냐면요. 백신에 알루미늄이 많다는 사실. 그래서 A형 간염 백신, B형 간염 백신, 디프테리아나 테타노스 백신 어릴 때 많이 맞죠. 그리고 헤모플러스 인플루엔자 B형 백신, 폐렴구근 백신, 여성들이 많이 맞게 되는 그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 그리고 일본 뇌염 백신, 그리고 폐렴구균 백신, 뭐 내수막염 백신, 뭐 이런 것들에도 알루미늄이 들어가 있다. 물론 뭐 문제가 될 만큼 들어있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게 쌓이면 엄청난 양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만 18개월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예방접종을 할 때 이 누적된 양이 상당히 백신을 통해서 노출되는 알루미늄 양이 장난이 아니라고 하네요. 그렇다고 해서 예방접종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닌데 정말로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깨어 있으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논문은 이것은 뭐냐면요. 이 규산이 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1번 논문은 뭐냐면 시험관 연구인데 실제로 이렇게 orthosilicic acid, 제가 이야기하는 이 규산은 orthosilicic acid라는 건데 이 규산을 투여했더니 콜라겐 합성과 당연히 콜라겐 1형이겠죠. 콜라겐 합성을 생성을 촉진하고 뼈를 생성하는 골아세포, 조골세포의 발달을 촉진해서 뼈 형성에 도움을 주더라는 거죠. 야, 그건 시험관 연구 아니야? 그건 임상 연구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임상 연구 2편에서 임상 연구 준비했습니다. 비타민 D하고 규산을 함께 투여했더니 뼈 형성이 현저하게 개선이 되더라는 거죠. 자, 3번 논문은 뭐냐면요. 그러면 뭐 이산화규소를 먹어야 돼? 그럼 뭐 먹어야 돼? 실리카 먹어야 돼? 규산 먹어야 돼? 어떤 형태로 먹는 것이 좋은데? 그래서 봤더니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형태, 식이 형태의 규산이 훨씬 효과적인 게 아니라 요것이 포지티브리 뼈 건강에 뼈 형성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 같아라. 다른 형태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잠시 여러분들이 언급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암석 미네랄하고 식물 미네랄의 차이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돌덩어리에서 우리가 나온 미네랄하고 식물이 가지고 있는 미네랄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왜 다르냐? 크기도 다를 뿐만 아니라 식물이 뿌리를 통해서 땅 속에 있는 미네랄을 한 분자를 끌어당겨서 그리고 물 분자를 끌어당겨서 식물이 필요한 형태로 이렇게 유기물 형태로 만들었어요. 이거는 암석을 갈아서 만든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적을 뿐만 아니라 동화가 잘 된다. 동화, assimilation.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소화, 흡수되어서 내 몸에 들어와서 내 몸에 필요한 곳에 바로 쓰일 수 있는 형태가 바로 식물에서 만들어진 식물의 유래 미네랄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락 미네랄보다는 플랜트 베이스드 미네랄이 정말로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냐? 세 번째 논문에서 보면 식물 형태,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형태의 식물 규산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논문이고요. 자,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겠어요? 안 넘어가네요. 네, 자, 지금까지 이제 규산에 대한 우리가 규소가 실리콘이 뭔지, 실리카가 뭔지, 이산화규소가 뭔지, 그다음에 규산이 뭔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나누었었는데 사실 규산은 우리가 실리카겔은 그냥 자체가 뭐
문제가 되진 않는다. 무독하다. 거기에 있는 색소가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규산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한 상황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건축자재나 암석을 이렇게 깎거나 연마하거나 자르거나 할 때 나오는 그 분진들 여기에는 심각한 그 실리카 크리스탈린 더스트라고 해서 이런 분진들이 많이 이렇게 날게 되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손으로 모아보면 이렇게 많은 분진들이 날아다니게 되죠. 이거를 만약에 호흡기를 통해서 흡입했을 때 먹는 것 말고 흡입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호흡기에 침투해서 결국 크기가 작은 놈은 폐포에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렇게 폐포에 이르게 되면 이 폐포 안에는 또 우리가 방어 면역 체계가 있죠. 그래서 대식세포가 있는데 얘들을 삼켜요. 그래서 삼켜서 녹혈이라고 하는데 이 규산 분진은 이 규소 분진은 이 대식세포가 녹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들어오게 되면 계속해서 삼키고 녹일 수는 없고 삼키고 녹일 수는 없고 하면서 대식세포에 쌓이게 되면 결국 대식세포가 죽게 되겠죠. 이런 죽은 시체들이 점점점 쌓이게 되고 하게 되면 그 부분이 흉터 조직이 생기게 되는데 그러면 폐의 탄력성이 떨어지게 되고 폐 기능이 저하게 되고 결국은 폐 기능이 멈추게 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숨을 쉴 때 쌕쌕거리는 이제 소리가 나게 되죠. 이게 바로 진폐증입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우리가 규소 정말 우리 몸에 해로울까? 해로울 수도 있고 해롭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해로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어린 아이들이 실리카계를 먹었을 때 질식 위험은 있다. 그러나 그 규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독성은 없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 그 흙 많이 돌멩이 많이 씹어서 드셨지 않습니까?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실리카겔에 색소를 입힌 그 염화 코발트 얘가 독성이 있다. 그리고 발암물질이라는 사실. 그리고 세 번째 먹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흡입했을 때 우리가 폐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고 심각한 경우에는 규폐증이라는 질병을 일으킬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규소 분진들의 흡입을 맡을 수밖에 없는 직업을 갖고 있다면 충분한 장치를 착용하고 해야 된다. 예방이 첫 번째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럼 어떤 형태의 규산을 먹어야 되는가? 이전 슬라이드 해주세요. 이전 슬라이드. 어떤 형태를 먹어요? 어떤 형태를 먹어야 되냐면요. 어떤 형태를 먹어야 되냐면 이제 우리 식물성 형태. 자, 여기와 같이 식물성 형태의 그 규산을 먹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호스테일이라는 식물이죠. 그래서 이런 호스테일의 형태로 들어있는 원료를 가지고 만든 규산을 섭취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루에 최소한 5달씩 하루 3번씩 먹는데요. 그래서 어떠십니까? 오늘 앞서 사회자가 소개했듯이 1년 전보다 훨씬 젊어졌다고 그랬죠. 사실 어제 제가 잠을 조금 설쳤는데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제 피부 탄력이 있습니까? 네, 탱글탱글하죠. 네, 여러분들 호스테일 5달씩 하루 3번씩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다른 건강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만나볼 텐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건강 주제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설정, 아니군요. 좋아요, 알람 설정, 구독,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